안녕하세요. 파주댁 박명숙입니다. 오늘은 기쁨 주는 도파민 TV 60일의 시간인데요. 스마트파 친구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뇌신부 자극술에 대한 책인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곳은 뇌신부 자극술의 효과와 또 뇌신부 자극술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읽어드릴 건데요. 좀 용어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또 내용 자체가 좀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의 뇌신부 자극술 기전 원리 최근 신경외과 수술 분야에서 환자에게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는 분야는 단연 뇌신부 자극술일 것이다. 이 수술은 전기적 자극을 조절하여 뇌 특정 부위에 주어 운동 기능을 바로잡는 수술이다. 뇌신부 자극술은 떨림, 느림, 꼬임 이상 운동을 주소로 내원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이나 운동장애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데 운동질환의 원인이 되는 뇌신부에 전기신호장치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어 이상신경 회로를 조절해 증상을 호전케 한다. 이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운동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운동 기능은 가능하게 하여 환자가 비정상적인 떨림이나 강직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돕는다. 부정맥 환자들의 심박동수를 조절하는 인공 심박동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처음 개발 시도 심장의 부정맥을 치료하는 심장박동기에서 동기를 얻었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세들은 흑질세포의 파괴로 인해 도파민이 감소되고 이 때문에 신경 전달 신호들이 영향을 받아 뇌신부의 기저핵 등 신경회로의 신호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아 생기는 증세들이다.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부위는 시상하핵, 담창구핵, 시상의 일부인 VIM 등이 있다. 이 그림은 시상하핵 뇌신부 자극술의 위치입니다. 12m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옆에는 담창구핵 뇌신부 자극술의 위치입니다. 21.5mm 정도의 크기입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도파민 손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운동세포들의 자극 발생기 등을 통해 적절한 전기 신호를 흘려줌으로써 정상적인 동작과 기능들이 돌아오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1950년대 응고술 및 시상 파괴술 등이 시작되었고 1960년에서 70년대 도파 약물제제 등의 개발로 약물 치료에 의존하였으나 약물 부작용 등의 개선을 위해 1987년 베나비드 등에 의하여 뇌신부 자극술이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파킨슨병의 수술 치료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뇌의 시상 하핵 또는 담창구 시상 등의 전극선을 삽입하여 연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 최근에는 뇌각 뇌교핵을 자극하여 걸음걸이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뇌신부 자극술이 필요한 환자는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약 15%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수술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 파킨슨병의 진단이 확실하며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환자.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이 수술을 결정한 시점에서도 뛰어난 환자.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운동 동요나 이상 운동증 같은 운동 합병증이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줄 정도로 심한 환자. 인지기능과 정동장애가 조절이 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환자. 수술을 받기에 다른 신체 상태가 나쁘지 않은 환자. 과거에 시상 절제술 및 담창구 절제술 등 기저핵을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이상 운동증의 개선을 많이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어 도파민 약물 개발 후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약물 부작용 및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운동 등의 해결 방법으로 뇌신부 자극술이 개발되어 현재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 2,500명에서 3,000명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75,000명의 환자가 효과를 보고 있다. 뇌신부 자극술은 1987년 알림 루이즈 베나비드 박사가 프랑스에서 처음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도입되어 보급되었고 2004년 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뇌신부 자극술 개발 전에는 운동원성 질환의 치료 기법으로 약물 이외에 뇌기저 핵파괴술이나 담낭 창구 절제술 등의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법은 침습적인 데다가 운동력 저하나 언어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미세 전극을 이용하여 뇌신부 구조물들의 전기 생리학적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환자에서 뇌신부 구조 위치의 다양성을 교정하여 더욱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정상적인 뇌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전기 자극기를 켜고 끌 수 있고 시술 후 자극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별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뇌신부 자극술이 새로운 운동질환의 치료법으로 주목받는 데 큰 힘을 실어주었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은 1년 반이면 약물 합병증이 시작되고 5년이면 50%, 10년이면 80%의 환자가 약물로 인한 합병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뇌신부 자극술을 하게 되면 약물을 50% 정도 감소시킴은 물론 이상운동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 뇌 속에서는 몸의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세포 상호 간의 전기 신호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떨림, 경직, 서동증 등의 파킨슨병 증상은 이러한 전기 신호를 통한 운동 회로의 정보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뇌신부 자극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정보를 교정하여 파킨슨병의 이상운동 증상을 경감시킨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거나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약효 감소, 이상운동 증세가 심한 경우에 파킨슨병 및 다른 이상운동 질환과 정신질환에 있어 새로운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 뇌에 병소를 만들지 않아 가역적이며 환자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치료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하겠다. 수술한 환자의 80%에서 90% 정도가 이상운동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여 떨림이 줄거나 꼬임 등이 없어지거나 개선되고 소동증 등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수술 자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며 운동 증상의 호전과 약 30% 또는 그 이상의 약물 감소 효과 등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75세 이상의 경우 잘 권하지 않으나 전신 상태 및 뇌 상태가 건강하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치매가 심하거나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수술 파괴력이 있는 경우, 혈액 응고 장애 등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75세가 넘는 환자에 있어서도 전신 상태가 건강하고 뇌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도 제한적이지만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자도 고령의 환자가 수술적 치료 후 삶의 질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보고 있는 환자분을 종종 보게 된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나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고령의 환자에서는 시상 하핵보다 담창 구획이 수술자에 따라 선호되기도 한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스턴 사이언티픽 시스템사의 뇌신부 자극기입니다. 이 사진은 메드트로닉사의 뇌신부 자극기인데요. 왼쪽부터 키네트라, 솔레트라, 최신 액티바입니다. 다음에는 세인주드사의 뇌신부 자극기입니다.
파킨슨병의 뇌신부 자극술 효과, 운동기능 개선 효과. 뇌신부 자극술 후 운동 개선 효과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물 없이 뇌신부 자극술 효과로만 평가하였을 때 운동 기능 개선 척도 기준으로 50%에서 70%의 호전 효과가 있으며 약물 복용 시 평가하였을 때도 10%에서 50%가량 호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도도 25%에서 80%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운동 기능은 수술 전보다 수술 후 의미 있게 호전됨이 수십여 가지 논문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겠다. 걸음걸이에 대한 효과. 걸음걸이도 시상하핵이나 담창구획 수술로 의미 있게 호전되고 걸음걸이의 동결도 역시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뇌관 뇌교획 수술 시 걸음걸이에 보다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2007년 저널 브레인에서 스테파니 박사는 시상하핵과 뇌관 뇌교획을 동시에 자극한 6명 환자에게서 운동기능 및 걸음걸이 개선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제도상 2개 이상의 전기 자극기 사용이 힘들어 동시에 두 표적을 수술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추후 제도가 개선되어 동시 자극이 가능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리라 생각된다. 시상하핵 및 담창구획 수술 효과의 차이. 수술의 표적을 뇌의 어느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는 수술자와 환자의 증상에 따른 결정일 뿐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창구획 수술이 정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시상하핵 수술보다 우울감 등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상하핵 수술이 수술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히 표적을 확인하고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용이하고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약물 감량 효과. 파킨슨병 수술 후 약물 감량 효과는 레보도파 동가 용량으로 계산하여 비교한다. 이 방법은 모든 파킨슨병 계통 약물의 용량을 상기 단일 약품 성분으로 동등화하여 수술 전후 약물 감소 효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수술 후 약물 감소 효과는 30%에서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같은 기간 수술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약물 투여량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어 수술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의 약물 투여량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현저해짐을 알 수 있다. 무작위 이중맹검 뇌신부 자극술의 효과. 1987년 뇌신부 자극술 후 많은 뇌신부 자극술 환자들의 운동기능 및 약물 감소 효과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대조군과 이중맹검 뇌신부 자극술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왔다. 2006년 독일 뇌신부 자극술 그룹에서는 15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대조군 약물 복용 환자보다 시상하핵 뇌신부 자극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더 효과적으로 개선됨을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보고하여 수술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수술 시점에 대한 효과. 현재 우리나라 보험은 파킨슨병 유병 기간이 최소 5년이 경과해서 수술을 하여야 그 보험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5년 등의 규정이 명확히 없어 약물로 조절이 안 되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 역시 환자가 5년이 지나서야 수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파킨슨 유사 질환과 구별을 위해서도 2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나 그 사이에 약물 이상 반응이 있거나 수술적 처치가 도움이 되는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거나 고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보험 인정 기준의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킨슨 유병 후 조기 파킨슨 환자에 대한 수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효과 역시 좋다. 2010년 슈니치로 박사 포셔뉴럴 사이카이어트리와 2011년 칸 박사 제이뉴럴 뉴럴서치 사이카이어트리와 2014년 샬라시 박사 파킨스니즘 렐라 디스월드도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수술의 효과도 더 좋다고 보고한 바 있어 진행된 파킨슨병보다는 초기 파킨슨병일 때 운동 증상 이상이 오는 환자군들이 수술 후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큼을 밝혔다. 2013년 우펜 박사도 Progress in Neurobiology에서 수술을 좀 더 이른 시기에 함으로써 총 약물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신경을 보호하고 운동 증상으로 인한 다른 신체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정신사회적으로도 사회의 적응 기간을 오래 끌 수 있는 등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킬 소재 크리스찬 알브레이츠 대학 도이슐 박사는 뇌신부 자극술이 운동 기복과 장애가 시작된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므로 질병 진행 초기에 뇌신부 자극술을 고려해야 함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험 적용을 파킨슨병 이후 5년이 아니라 2년에서 3년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수술 연령에 대한 효과. 필자가 2012년 뉴럴 마듈레이션에 보고한 바 젊은 연령이나 노령의 환자나 뇌신부 자극술 후 운동 기능 개선 효과는 있다. 많은 보고에 의하면 젊은 연령에서 운동 기능 개선 효과가 크며 수술 후 인지기능, 우울감 등 정신사회적 합병증 등이 적어 수술 반응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인 환자도 신체적 건강 상태만 유지된다면 수술 후 운동 기능 개선으로 인해 우울감, 인지기능 등의 큰 장애 없이 높은 삶의 질이 유지되는 것을 본다. 수술 효과의 지속성. 뇌신부 자극술 이후에도 환자의 뇌는 연령에 따라 노화되며 파킨슨병은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며 수술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상기 연구들은 수술 후 1년, 2년, 5년, 7년, 10년 후에도 수술의 효과가 유지되고 운동 기능이 개선되며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함을 보고하였다. 크라크 박사 등은 2003년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시상하핵 뇌신부 자극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운동 기능 개선이 유지됨을 보고하였으며 슬라시 박사도 2014년 파킨스니즘 렐라티스 월드 잡지에서 1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5년 이상의 연구에서 수술 후 운동 기능 개선이 유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울증 및 전두엽 기능 저하에 대한 효과. 시상하핵 뇌신부 자극술이 우울감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전두엽 기능 저하에 수술이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이 두 작용 역시 파킨슨병 진행 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수술의 결과와 무관할 수 있으나 수술 시 전두엽에 원치 않은 부종 등이 동반하거나 미세 출혈 등이 있는 경우엔 동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수술 시 문제가 없고 운동 기능이 호전되는 환자들은 파킨슨병의 진행보다 더한 우울감이나 전두엽 기능 저하가 오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에 따른 인지기능 개선 효과나 수술 시 호전 혹은 악화 여부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이 필요하다. 일측성 수술로 양측성 효과. 필자가 2012년 미국 신경외과 저널 뉴럴 서저리에 보고한 바가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 또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양측이 아니라 한쪽만 수술을 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1999년 쿠마 박사, 2003년 바스티안 박사, 2004년 저마노 박사 등 10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국제 논문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쪽뿐만 아니라 반대측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수술한 측이 33%에서 75% 운동 기능이 개선되고 그 반대쪽도 42% 호전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운동기능 개선일 수도 있고 신경회로가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쪽 운동 증상만 아주 심한 환자의 경우 한측만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술 자체도 한쪽만 하는 경우에 시간도 절감되고 양측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신경회로는 보통은 한쪽 방향으로 가지만 일부 반대측으로 가는 회로가 있다는 것은 해부학적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통증 및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는 바이다. 수술 후 일시적 자극에 대한 효과. 수술 후 전기 자극기를 켜지 않았는데도 일시적으로 운동기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런 효과가 적게는 수일에서 한 달까지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경 조절 프로그램도 서서히 진행해서 약물과 함께 조절하여야 하며 한두 달가량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환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비운동 증상의 호전. 수술 전 레보도파 과량 복용으로 인한 소화기능 장애, 운동기능 저하로 인한 우울감, 수면장애 등 많은 비운동 증상들도 수술 후 운동기능이 개선되면서 호전됨을 본다. 필자의 환자 중 변비, 소화불량, 약물 복용 시 복통 등이 수술 후 개선되므로 삶의 질이 개선되어 수술 전보다 만족감이 높은 환자의 경우 운동기능 개선 효과로 인한 비운동 증상 개선 효과 또한 높다고 하겠다. 뇌신부 자극술의 파킨슨병의 근본적 치료 효과에 대한 보고. 현재로서는 뇌신부 자극술이 운동기능을 개선하고 약물 용량을 절감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질병 자체를 멈추거나 완치를 하는 치료는 아니다. 허나 보다 많은 실험적 연구에서 신경보호 및 근본적 치료에 대한 연구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로 보았을 때 필자는 보다 나은 질병 개선 효과가 동반된 수술적 치료 기구가 도입될 것이라 믿는다. 수술로 인한 경제적 효과. 수술로 인한 경제적 약물 비용 절감이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이상운동 잡지 무브먼트 디스오더의 독일 담스 연구자가 기고한 내용은 약물 복용 그룹과 뇌신부 자극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물론 수술비용, 보험비용 등이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뇌신부 자극술이 약물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뇌신부 자극술의 배터리 교체 등에 드는 비용 절감 노력 등이 필요하며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뇌신부 자극술이 도입된다면 약물 치료에 비해서 사회경제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파킨슨병 뇌신부 자극술의 수술 진행 절차. 먼저 뇌신부 자극 수술 시스템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신부 자극 수술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모두 피하에 삽입이 됩니다. 먼저 전극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삽입되어 지속적으로 미세한 전기 자극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연장선이 있는데요. 전극선을 자극 발생기를 연결한 것으로 자극 발생기로부터 송신된 전기 자극을 전극선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자극 발생기인데 지금은 한 개로 많이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양쪽에다가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회로와 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치료를 위한 전기 자극을 발생시킵니다. 위 그림은 자극 발생기입니다. 자극 발생기의 전원을 켜거나 끌 때는 자극 조절용 자석 또는 환자용 프로그래머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극 발생기의 전원을 켜는 것은 전기 자극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극 발생기의 전원을 끄는 것은 전기 자극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킨슨병 뇌신부 자극술의 수술 진행 절차. 뇌신부 자극술은
전극선과 자극 발생기, 연장선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수술은 크게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 전극선 삽입 과정과 자극 발생기 체부 삽입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극선 이식은 국소마취로 할 수도 있고 전신마취로 할 수도 있다. 수술 전 정위틀을 머리에 쓰고 정밀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의 좌표를 잡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좌표를 입력하고 컴퓨터 좌표 프로그램을 통해 좌표를 잡는 계획 작업을 한다. 이 계획 작업이 끝나면 환자는 수술실로 옮겨져 부분 혹은 전신마취로 뇌의 전극선을 이식한다. 국소마취로 수술한다면 수술 내내 대화를 나누며 문제의 시상 하액 또는 담창부액 이상 부위 위치를 확인하고 전극을 삽입해 자극기의 위치와 강도를 조절하며 반응을 기록한다. 이후 세포 모니터링 및 반응을 통해 최적의 위치가 정해지면 전극을 삽입한다. 이 수술 단계가 끝나면 전신 마취를 한 다음 바로 자극 발생기를 양쪽 혹은 한쪽 쇄골 하 부위에 삽입한다. 때로는 겨드랑이에 삽입할 수도 있다. 이 두 번째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지만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환자의 하루, 뇌신부 자극 수술의 상세 과정. 첫 번째, 스테레오 프레임인 정외 뇌수술 장치를 장착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테레오 프레임이라는 기구를 환자분의 머리에 장착하고 고정시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자극을 주는 특정 부위인 목표 위치를 측정할 준비를 합니다. 스테레오 프레임을 고정하는 부분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소 마취를 실시합니다만 장착 시에 압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스테레오 프레임을 장착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염려가 되신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극 목표 위치를 확인합니다. 스테레오 프레임이 고정되면 자기공명 영상인 MRI,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또는 그 외의 장치를 사용하여 뇌사진을 촬영합니다. 이 사진을 사용하여 환자의 뇌의 정확한 목표 위치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 전극선을 삽입합니다. 수술실에서는 고도의 시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국소 마취를 하고 두개골을 일부 경화하여 1.4cm 정도의 조그만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낼 때 통증은 없으며 약간의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멍을 통해 가는 전극선을 목표 위치에 삽입합니다. 네 번째, 테스트 자극을 실시합니다. 전극선이 삽입되면 전극선을 외장 자극 발생기에 연결하여 테스트 자극을 실시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에게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여러 동작을 지시합니다. 이는 전극선이 적절한 위치에 삽입되어 있는지 또는 자극 조건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린감이나 찌릿찌릿한 느낌 등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는 느끼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서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지 등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답변을 통해 전극선의 위치나 자극 설정값을 조절합니다. 매우 드물게 테스트 자극에 의해 증상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경감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극선을 제거하고 수술을 중지하며 자극 발생기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수술 과정. 시술자에 따라 전기 자극기와 자극 발생기를 하루에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경우, 즉 한쪽 수술을 한 후 한 달 혹은 일정 기간 경과 후 반대쪽을 마저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법들은 수술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보다는 수술자에 따라 나뉘어지는 편이다. 다만 환자의 병이나 상태, 의료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전극선과 연장선, 자극 발생기까지 당일에 모두 거치하는 경우와 좌우를 다른 날에 나누어서 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달라질 수는 있다. 환자에 따라 좌우 반구 중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외상 및 다른 질환으로 양쪽 뇌를 동시에 수술하기 힘들다든지 지나치게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나누어서 한쪽에 먼저 수술할 수 있다. 수술은 국소마취를 선호하나 환자의 불안감이 크거나 국소마취로 힘든 운동장애가 동반된 경우 전신마취하에 진행할 수 있다. 국소마취도 대부분의 환자가 잘 견딘다. 하나,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노인, 요통이 심한 환자 등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는 국소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분이 힘들 수 있어 적절한 마취와 수술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뇌신부 자극술 수술 전 환자 선별은 외래에서 혹은 입원해서 약물 반응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약물 반응이 좋은 환자가 수술 결과도 좋기 때문이다. 모든 파킨슨병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물 반응이 좋고 약에 잘 들으면 약을 지속하여 복용하길 권한다. 전체 파킨슨 환자의 20% 정도가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방법은 레보도파 등 파킨슨 약물을 24시간 이상 끊은 후 운동기능 검사를 하고 이후 약물을 실제 복용량만큼 또는 약간 증량하여 환자의 최적의 동반응을 관찰하여 약물 전후를 비교한다. 운동기능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수술적 치료 시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약물 반응이 좋아서 뇌신부 자극술을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수술 당일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약물 없이 못 견디는 정도라면 반이나 30% 정도를 복용 후 수술을 진행한다. 수술 당일 아침에는 뇌정이틀을 머리에 고정한다. 이는 머리에 1에서 2mm 간격으로 좌표를 정하는 기본이 되게 한다. 국소적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3차원 좌표를 잡는 게 기본이 되는 것이다. 뇌정이틀을 고정 잘 해야 수술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뇌정이틀을 고정한 후 두부 자기공명 영상을 찍는다. 환자의 증세가 심하여 움직임이 심할 경우 영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안정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30분가량이 소요되며 환자에 따라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깨끗한 영상은 수술의 결과와도 연관되므로 가급적 머리를 흔들지 않도록 한다. 최근에는 수술 전 두부 자기공명 영상을 찍고 뇌정이틀을 쓰고 간단히 컴퓨터 촬영이나 두부 자기공명 영상을 찍어 합성하여 수술하기도 한다. 하나 좋은 영상은 뇌정이틀을 쓰고 1.5T 자기공명 영상을 통하여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영상이 뒤틀리거나 부정확한 경우는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한다. 두부 자기공명 영상을 정이틀을 하고 찍는 것은 첫째, 뇌 안의 시상하핵, 담창구획 등 특정 구조물을 찾고 3차원 좌표를 잡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는 수술 시 뇌 안에 피해야 할 구조물, 특히 뇌혈관을 피하기 위함이다. 뇌정의 수술은 1.5T 자기공명 영상을 권고하며 영상의 뒤틀림이 적은 것을 선호한다. 이후 이 좌표는 수식으로 계산할 수도 컴퓨터로 계산할 수도 있다. 원하는 좌표를 계산하는 데는 최근에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정밀도의 향상도 가져왔다. 컴퓨터로 좌표가 쉽게 얻을 수 있으나 환자마다 머리 모양이나 신경핵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환자마다 혈관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 수술 삽입 위치와 각도 등을 정한다. 수술방으로 옮겨지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고 두세 가지 소독제로 수술 전 소독을 하게 되며 부분 마취의 경우 환자가 가장 편안한 위치를 잡도록 의료진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소독과 수술포가 씌워지면 수술의 첫 번째 과정은 전극선이 삽입될 곳에 피부 절개를 하고 14mm가량 되게끔 두개골에 전극선 위치할 곳을 잡는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 있으나 대부분 통증은 없다. 이후 뇌 정이틀에 아크라는 장비를 씌워 3차원적 좌표를 완성하고 미세 전극선을 삽입할 준비를 한다. 좌표값과 함께 아크와 링값을 확인한다. 미세 전극 기록으로 환자의 생리적 좌표를 확인 후 실제 거대 자극을 하기도 하고
미세 전극 기록만 가지고 수술하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 여러 가지 전극 기록 및 자극을 모두 확인 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곳을 확인하는 방법을 선호하나 환자가 지나치게 힘들어하거나 고령인 경우 전신 마취를 통하여 미세 전극 기록만을 이용해 수술을 하기도 한다. 유럽 등 일부 외국에서는 미세 전극 기록 없이 좌표만을 이용하여 수술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가능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미세 전극 기록은 한쪽에 5채널을 할 수 있다. 5채널을 모두 기록하는 경우를 뱅건이라고 한다. 수술자에 따라 여러 채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한 채널씩 확인해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다채널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지만 미세 전극 기록도 미세 전극기가 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므로 뇌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수술 전의 해부학적 계획하에 3개에서 4개 채널을 하는 것을 주로 선호한다. 이 미세 전극 기록을 통해 파형과 소리 등으로 시상하핵, 담창구핵 또는 뇌 깊숙한 곳의 신경세포들의 파형을 구별해내고 해부학적 위치를 파형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미세 전극 기록을 하면 보다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전기 생리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수술 시간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상기 세포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좌표가 정해지고 채널의 위치가 정해지면 전기 자극을 주어 손목 및 관절의 경직은 풀렸는지, 떨림 등의 호전은 없는지, 안면이 수축하거나 감각 이상을 동반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한다. 상기 위치로 확인된 좌표가 정해지면 최종 결정된 좌표에 전극선을 위치시킨다. 이렇게 전극선을 위치시키고 나면 전극선을 두개골에 고정하고 전극선 삽입을 마치게 된다. 전극선 삽입이 끝나면 컴퓨터 촬영 혹은 자기공명 영상 등을 통해 전극선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다. 전극선을 삽입하고 수술을 마친 후 자극 발생기 삽입은 2단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곧바로 하기도 한다. 자극 발생기는 보통 쇄골하에 위치시키는데 환자가 여성일 때는 원하는 경우 겨드랑이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뇌신부 자극술 수술 장치는 전극선, 연장선, 자극 발생기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 발생 장치는 환자의 쇄골 쪽 피하에 삽입을 한다. 두피에서 전극선과 연장선을 연결하고 고정한 후 피하를 통해 쇄골하에 자극 발생기를 위치시킨다. 두피 및 쇄골하 피부 부위 역시 감염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적 처치 시 주의해야 한다. 뇌신부 자극술 치료 자극 부위. 질병 및 증상에 따라 표적은 달라질 수 있다. 담창구. 파킨슨병 증상 치료에서 자극에 대한 목표 부위를 말합니다. 시상하핵. 파킨슨병 증상 치료에서 자극에 대한 목표 부위입니다. 시상 중간 복측핵. 파킨슨병 혹은 본태성 진전에서 진전을 치료하기 위한 목표 부위. 파킨슨병에서 진전 이외의 증상은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 뇌간 뇌교핵. 최근 파킨슨병의 보행장애, 운동불능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주로 선택되어지는 부위는 시상하핵과 담창구핵이다. 필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상하핵을 수술 위치로 선호한다. 이는 환자와 상관없이 영상학적으로 표적을 찾기 편리하고 환자의 여러 이상 운동을 동시에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감을 보이고 이상 운동증이 심한 환자라면 담창구획을 수술할 수도 있다. 유럽 등지에서 연구되고 있는 뇌간 뇌교핵도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뇌종이 좌표입니다. 먼저 그림을 자세히 보신 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뇌정의 틀에서 3차원 좌표 얻는 방법. 뇌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 인종마다 모양이 다르다. 따라서 그 좌표를 찾는 것은 뇌정의 수술 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는 좌표 시스템 혹은 3차원 매핑에 사용되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3차원 좌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다르므로 주요 구조물을 랜드마크로 사용한다. 좌표는 영상을 얻은 후 X, Y, Z 좌표로 표현된다. 목표 부위에 대한 X좌표는 뇌의 중앙선에서 귀 쪽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수치적으로 표현한다. X값은 일반적으로 외측성으로 나타난다. X값이 커질수록 두개골의 측면 쪽으로 위치가 움직이고 부위도 좀 더 측면에 가깝게 된다. X값이 작아질수록 뇌의 중앙선에 가까워지고 부위도 좀 더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목표 부위에 대한 Y좌표는 얼굴 혹은 척추 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Y값은 두개골의 전방과 후방 간의 중간 0지점에서부터 척추 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후방에서 증가하고 코 쪽으로 부위가 움직임에 따라 전방에서 증가한다. Y값이 작아지면 부위는 두개골의 전후방 간에서 중앙에 더 가까워진다. 목표 부위에 대한 Z좌표는 부위가 두개골의 상단 혹은 목 쪽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위치가 두개골 상단에 있을 때 움직임은 상향에 있는 것이고 위치가 목 쪽으로 움직일 때 하향에 있는 것이다. Z값은 리드가 도입됨에 따라 리드의 상대적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뇌정의 지도 및 생리학적 좌표를 이용한 좌표 선정. 이 그림은 뇌신부 자극술 수술 컴퓨터 플래닝입니다. 뇌지도 3-4가지 해부학 교재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영상, 자기공명 영상이나 컴퓨터 촬영 혹은 복합하고 융합한 최적의 영상을 통해 좌표를 선정한다. 해부학적 목표 선정, 해부학적 지도를 이용하여 목표 좌표를 결정한다. 생리학적 위치 선정, 목표 위치에서 세포 전극 기록을 통하거나 환자의 반응을 통해 위치를 평가한다. 좌표를 잡을 때 이용되는 해부학적 랜드마크. 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다르고 인종 및 남녀에 따라 달라서 그 기준이 되는 좌표로 대뇌를 서로 연결하는 정중앙의 두 지점을 잡는다. 이 전방 교련과 후방 교련은 뇌신부 자극술에서 목표를 정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되는 좌표이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위치에서 최선의 위치 결정. 좌표 선정은 전극선을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게 하는 동안 전극선 및 미세 전극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하다. 해부학적 위치가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미세 전극 기록 외에 자극 후 신체 반응으로 정하기도 한다. 신체 혹은 촉각 변화. 미세 전극 기록. 미세 전극을 둘러싼 세포의 산출을 구별할 수 있으며 뇌에서 전극의 정밀한 위치를 보여준다. 수술 중 시험 자극. 전극선 혹은 미세 전극을 통한 자극을 통해 환자에게 해부학적 자극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좌표 선정에 도움이 된다. 미세 전극 기록. 미세 전극 기록은 뇌에서 미세 전극을 수신하여 신경세포가 내는 신호를 증폭하게 하여 보는 것이다. 전극 신호는 신경세포의 파형 및 주파수 소리로 나타난다. 떨림 세포를 찾을 때는 시상에서 떨림 환자에서 증상이 최대로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의 떨림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이용하여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다. 미세 전극 기록의 이용 및 마취 등에 대해서 0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향후 발전시켜 나간다면 좀 더 완벽한 수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미세 전극 기록하는 동안 지나치게 힘들다면 전신마취로 진행할 수도 있어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거대 자극. 거대 자극이란 전극선을 통해 자극을 주어 환자의 신체 반응을 보는 것으로서 미세 전극 기록 후 자극을 통하여 삽입한 전극선 위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수술 중 필요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과정이다. 자극의 부작용. 자극의 부작용은 뇌에서 전극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생략적 지표이다. 자극 부작용을 확인해 봄으로써 신경외과 의사는 3차원적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전극선의 위치를 머리에 그려 수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속적 감각 이상. 감각 이상은 리드 위치가 너무 후방 혹은 중앙에 있음을 나타낸다. 시각장애. 만일 낮은 전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특히 담창구액을 자극할 때 전극 위치가 시각도에 너무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비정상적 근육 수축. 전극 위치가 운동 신경회로에 너무 가깝거나 너무 외측에 있음을 나타낸다. 정서적 반응. 공포감 혹은 우울감은 전극선이 최적 목표 부위 하단에 있음을 나타낸다. 최적의 결과. 최적의 자극 위치는 운동 기능 개선은 최대이면서 자극으로 인한 불편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 운동이상, 언어장애, 강한 정서적 반응은 모두 자극의 불편함으로써 전극의 자극 위치를 조정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일시적인 감각 이상은 괜찮으나 강하고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감각 이상은 전극의 자극 위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환자분들도 지나치게 예민하기보다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편한 위치 찾는 것이 적절한 위치 설정에 도움이 된다. 수술 후 조절 과정. 수술 후에는 자극 발생기를 조절하여 환자의 운동 증상을 완화시킨다. 작은 자극이 환자의 운동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극 발생기는 여러 방식으로 조합된 자극을 환자의 운동 증상 개선 정도에 따라 외부에서 조절하며 증상을 조절하며 완화시키는 장치이다. 조절 장치는 의료진용과 환자 개인용으로 나뉘는데 환자용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환자가 구입한 후 의료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정의 시기는 의료진에 따라 다른데 수술 후 바로 교정을 할 수도 있고 수술 후 3, 4일 후에 처음 자극 발생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때로는 퇴원 후 외래 방문 시부터 조절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용 조절기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이 요구되며 필요시 구입하여야 한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자극의 세기인 전압과 주파수, 펄스폭 등이며 이것들을 사람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환자마다 최적의 자극을 찾는다. 전압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환자의 최고 좋은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단극 자극을 주어서 전극선에 있는 4개의 단자 중 최적의 전극을 찾고 여기서 전압, 주파수, 펄스폭 등을 조절하여 최적 전극과 반응을 찾다. 여기서 현재는 8개의 단자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적정 자극보다 높게 주어 비정상 반응 다소 높게 나타나는 운동 혹은 감각 자극까지 찾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양극 자극을 위아래로 주어서 단극 정도와 양극 정도의 반응을 비교한다. 자극 발생기 수명의 절약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자극보다는 낮은 전압과 단극 자극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자극 발생기의 기기의 교체 시점을 미리 알게 하거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자극 발생기가 여러 업체에서 출시되어 도움을 주고 있다. 위 그림은 뇌좌표 프로그램에 의해 정밀하게 삽입된 전극 그림입니다. 다음 회에는 마지막 회로 뇌신부 자극술 후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